샬롬 제인에어 2권 13번째 제33장. 세인트 존이 가고 나서 눈이 내렸다. 밤새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다음 날은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몰아쳤다. 해 걸음에는 계곡이 완전히 묻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눈이 쌓였다. 나는 눈이 들이치지 않도록 매트를 가져다 출입문에 대었다. 그리고 난로불을 더 피우고 그 앞에 앉아 1시간째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폭풍이 조금 잦아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촛불을 켜고 마음이 오늘 꺼내 읽었다. 해가 지네 노엠 성벽에 트위드의 넓고 깊은 강물에 제비어트의 산 그늘에 높이 솟은 탑들, 난공불락의 성, 그것들을 둘러싼 성벽이 황금빛으로 물드네. 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것도 있고 시의 운율에 빠졌다. 그런데 돌연 무슨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걸쇠를 벗기고 차가운 눈보라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어온 것은 세인트 존 리버스였다. 키가 큰 그의 몸에 두른 외투는 마치 빙하처럼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를 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이 밤에 온통 눈으로 뒤덮여 길도 분간할 수 없는 골짜기를 걸어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요? 무슨 일이죠? 아닙니다. 왜 그리 놀라십니까? 그는 외투를 문에 걸어놓고 들어오면서 밀어놓았던 매트를 원래 자리로 천천히 되돌려 놓았다. 그리고 발을 굴러 장화에 묻은 눈을 덜어냈다. 깨끗한 바닥이 저 때문에 더러워졌군요. 용서하세요. 그는 난로가로 다가와 활활 타는 난로불에 손을 녹이면서 말했다. 여기 오느라 정말 혼났습니다. 허리까지 눈이 묻히는 곳도 있더군요. 눈이 얼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나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손님한테는 좀 불손한 질문이군요. 하지만 물으니 대답하겠습니다.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텅 빈 방에서 말 없는 책과 있자니 지긋지긋해서 말이에요. 게다가 어제부터 이야기를 반밖에 듣지 못해서 나머지를 듣고 싶어 미칠 지경이더군요. 그는 의자에 앉았다. 나는 어제 그가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을 떠올리고 그의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 것이 아닌지 은근히 걱정되었다. 그러나 정신이 이상해졌다 해도 지극히 침착했다. 그가 눈에 젖은 머리카락을 이마 위로 쓸어 올리자 하얀 이마와 뺨이 불빛에 비쳤다. 이때 그의 모습은 마치 대리석 조각상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지금처럼 아름다운 그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의 모습에서 근심과 슬픔의 쓸쓸한 흔적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리라 기대하며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손가락을 입술에 댄 채 생각에 잠겼다. 그 손도 얼굴처럼 야위었다. 달갑지 않은 연민이 복받쳐 올라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동생들을 부르셔서 같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생활하시는 모습이 정말 안 돼 보여요. 더구나 목사님은 건강을 전혀 챙기지 않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안 좋다 싶을 때는 몸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건강해요. 어디 안 좋아 보이나요? 그가 냉담하게 말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투여서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손가락으로 윗입술을 비볐다. 그는 몽상에 잠긴 듯한 멍한 눈으로 벽난로 쇠살 때를 응시했다. 나는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아 그에게 뒤쪽 문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지 않느냐고 물었다. 아니, 아닙니다.
그는 조금 짜증스러운 듯 짧게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요. 입을 떼기 싫으면 그냥 계시든지요. 나는 당신한테 관심 끊고 읽던 책이나 마저 읽을 테니까요. 나는 촛불 심지를 자르고 나서 마미온을 읽었다. 잠시 후 나는 그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곧바로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모로 코가죽 수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읽더니 다시 집어넣고는 또 생각에 골몰했다. 이처럼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박힌 듯 조금도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 있으니 그리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그렇다고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으로 그냥 있을 수도 없어서 대답하기 싫어하든 말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동생들에게 무슨 소식 온 거 없나요? 일주일 전에 보여드린 게 다입니다. 목사님 계획에는 무슨 변화 없나요? 예전보다 일찍 떠나시게 되었다든가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좋은 기회를 누릴 리 없죠. 나는 도저히 그를 이겨낼 재간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와 학생들 얘기로 화제를 돌렸다. 메리 게러트 어머니의 병환이 나으셔서 메리가 오늘 아침부터 학교에 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주물 공장에서 학생 4명이 새로 들어올 거예요. 눈만 오지 않았다면 오늘 왔을 텐데. 그렇군요. 올리버 씨가 2사람 학비를 부담해 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요? 크리스마스에는 학생들 모두에게 음식을 대접하시겠다네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목사님 제안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럼 그분 따님이겠지요. 그분다운 생각이네요. 정말 친절한 분이세요. 그래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시계가 8시를 알렸다.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정신을 차렸다. 그는 꼰다리를 펴고 내 쪽으로 돌아 앉았다. 잠시 그 책을 놓고 난로가로 가까이 오세요. 그가 말했다. 나는 무슨 일인지 의아했지만 고민해봐야 부질없다는 생각에 시키는 대로 했다. 30분 전에 나머지 얘기를 마저 듣고 싶어 미칠 지경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얘기하고 당신이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군요. 좀 지루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예전에는 재미없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으면 새로운 재미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튼 들어본 것이든 처음 듣는 것이든 간에 얘기는 간단합니다. 20년 전 가난한 부목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는 부잣집 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처녀도 그를 사랑했고요. 2사람은 모든 친척과 친지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결혼했어요. 그 결과 모든 친척과 친지들은 그들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경솔한 그 부부는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기 전에 둘 다 죽고 말았어요. 무덤 속에 나란히 묻혔죠. 나도 그들의 무덤을 본 적 있어요. 큰 공업 도시에 있죠. 그름으로 까맣게 된 음산하고 낡은 큰 교회를 둘러싼 넓은 묘지에 있었어요. 그들은 딸 하나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난 아이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자비의 품에 안겼죠. 오늘 밤 내가 거의 처박힐 뻔했던 눈구덩이와 같은 차가운 자비 말이에요. 의지할 곳 없는 어린애는 유복한 외가 친척 집으로 가게 되었고 외숙모 이름을 말하지요. 게이트 헤드의 리드 부인에게 맡겨졌어요. 왜 놀라시죠? 무슨 소리라도 들렸나요? 쥐들이 교실 위쪽 석가래를 뛰어다니는 소리일 겁니다. 헛간을 개조해 교실을 만들었거든요. 헛간에는 흔히 쥐가 들끓으니까요. 계속하죠. 리드 부인은 10년 동안 그 고아를 길렀어요. 그동안 그 아이가 행복했는지 어쩐지는 듣지 못했어요. 아무튼 부인은 그 아이를 10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당신도 아는 곳으로 보냈어요. 당신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로드 학교요. 그곳에서 그녀는 우수한 학생이었나 봅니다. 당신처럼 학생으로 있다가 선생이 되었더군요. 그러고 보니 당신 이력이랑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네요.
그 여자는 가정교사가 되기 위해 학교를 떠났어요. 이것 또한 당신과 비슷하군요. 여자는 로체스터 씨라는 사람이 데리고 있는 양녀의 교육을 맡게 되었죠. 리버스 씨, 내가 말을 끊었다. 당신 기분은 알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로체스터 씨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가 이 젊은 처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고 그 여자는 결혼식 당일 교회 성단 앞에서 그에게 정신병자인 부인이 살아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어떻게 행동했고 그녀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가정교사에게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그녀가 이미 그곳을 떠났다는 겁니다.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겁니다. 그녀는 모두 잠든 사이 손필드 저택을 빠져나간 것이었어요. 사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지방을 이 잡듯이 뒤져보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는군요. 모든 신문에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냈고요. 나도 지금 말한 내용이 소상하게 적힌 편지를 브리그스라는 변호사한테 받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 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계시니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로체스터 씨는 어떻게 되셨나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지금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신가요? 병이 난 건 아닌가요? 로체스터 씨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내가 받은 편지에는 남을 속이고 법에 위배된 계획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다른 건 없었어요. 그보다 당신은 그 가정교사의 이름이 더 궁금하지 않나요? 무슨 일로 그녀를 급하게 찾는지 그게 더 궁금할 것 같은데요. 손필드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나 봐요. 로체스터 씨를 만나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체스터 씨한테 편지는 보냈겠죠. 그랬겠죠. 그래 뭐라고 답장이 왔나요? 답장은 누가 받았죠? 브리그스 말로는 로체스터 씨한테 온 것이 아니라 앨리스 페어팩스라는 서명된 여자한테 왔다더군요. 나는 소름이 돋고 가슴이 절렁 내려앉았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한 최악의 상황이 들어맞는 것이었다. 결국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영국을 떠나 그 전에 머물렀던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으리라. 그 극심한 아픔을 잊으려고 어떤 진통제를 구했을까? 그는 강렬한 열정을 쏟아부을 대상으로 무엇을 찾았을까? 차마 이 물음에 대답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오 나의 가여운 주인님, 한때 남편이 될 뻔한 수없이 사랑하는 에드워드라고 불렀던 사람. 그 사람 참 고약한 친구인가 보네요. 리버스 씨가 말했다. 잘 모르면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그분에 대해 잘 몰라요. 나는 격한 감정으로 말했다. 그러자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러지요. 신경 쓰이는 다른 일이 있으니까요. 내 얘기를 하죠. 당신이 그 가정교사 이름을 묻지 않으니 내가 말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있을 텐데 중요한 것들은 적어 놓는 것이 좋거든요. 그는 다시 수첩을 조심스럽게 꺼내 뒤적이더니 급하게 찢은 듯한 꼬깃꼬깃한 종이 조각을 꺼냈다. 나는 종이 질감이나 감색, 진홍색, 주홍색 물감이 얼룩진 것으로 보아 어제 초상화 위에 덮여있던 얇은 종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종이 조각을 내 앞으로 내밀었다. 내가 먹으로 제인 에어라고 쓴 것이었다. 아, 내가 무심중에 쓴 것이었다. 브리그스 씨의 편지에는 제인 에어라는 사람에 대해 적혀 있었어요. 광고는 제인 에어라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고요. 내가 아는 사람은 제인 엘리엇이었지만 사실 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어제 오후에 그 의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당신 본명이 제인 에어 맞죠? 네, 그래요. 제가 제인 에어예요. 브리그스 씨는 어디 계신가요? 그분이 로체스터 씨 소식을 더 잘 알겠군요.
브리그스 씨는 런던에 있어요. 하지만 로체스터 씨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그의 관심은 로체스터 씨가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사소한 일만 궁금해하고 정작 자신에 관한 중요한 일은 잊고 있군요. 브리그스 씨가 당신을 찾는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요. 당신한테 무슨 볼일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분이 왜 저를 찾는 거죠? 당신 숲부인 마데이라의 에어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숲부가 전 재산을 당신에게 상속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제가요? 제가 부자가 됐다고요? 그래요. 당신은 유산을 상속받아 부자가 되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덧붙였다. 물론 당신은 본인이 제인 에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지극히 간단한 절차예요. 그것만 확인되면 곧바로 상속할 수 있어요. 당신의 재산은 영국 국채로 되어 있고 브리그스 씨가 유언장이랑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카드가 나타났다. 가난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다니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참으로 멋진 일이다. 그러나 당장 실감이 나지 않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뻐할 수 없었다. 인생에는 이보다 더 가슴 벅차고 기쁨에 들뜨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 일에 따르는 모든 생각과 표현도 확고하고 진지해야 한다.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다짜고짜 기뻐서 펄쩍펄쩍 뛰거나 흥분해서 소리치지는 않는다. 거기에 따른 책임과 사무적인 절차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흡족한 마음과 더불어 진중한 고민이 따르게 마련이고 감정을 억제하고 자신에게 닥친 행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다. 그리고 상속인이 유산이라는 단어에는 죽음과 장래라는 단어가 따라붙게 마련이다. 일찍이 말로만 듣던 유일한 혈육인 숙부가 돌아가셨다. 숙부가 계시다는 말을 들은 뒤부터 늘 언젠가는 뵐 수 있으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의 전 재산을 내가 물려받게 되었다. 함께 기뻐할 가족도 없는 천혜의 고아인 나 한 사람에게 남겨진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었다.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재산이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다. 그렇다. 나는 그렇게 느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했다. 드디어 이마에 주름이 펴지는군요. 메두사를 쳐다보고는 돌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산 받는 액수가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얼마나 되나요?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더군요. 얘기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고작 2만 파운드라던가. 별 대단치도 않은 액수지 않습니까? 2만 파운드요?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4천에서 5천 파운드쯤 되려니 생각했던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그러자 세인트 존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를 들은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봐요. 당신이 사람을 죽이고 그 사실이 들켰다고 알려주어도 이보다 더 놀라지는 않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확실합니다. 숫자를 잘못 보셨겠죠. 2,000파운드가 아닌지요. 다시금 나는 남들 먹는 만큼 먹는 사람이 100인분의 음식이 차려진 식탁에 혼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이때 세인트 존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입었다. 날씨만 괜찮으면 말동무할 한나를 보낼 텐데 쓸쓸하게 혼자 두고 가려니 마음이 무겁네요. 한나가 오기는 힘들 겁니다. 다리가 짧아서 나처럼 눈 쌓인 길을 헤치고 올 수 없어요. 할 수 없이 슬픔에 잠긴 당신을 혼자 두고 가야겠네요. 편히 쉬세요.
그가 걸쇠를 올렸을 때 나는 돌연 어떤 생각이 떠올라 그를 불러 세웠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죠? 그런데 부그리스 씨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런 편지를 보낸 거죠? 그분이 어떻게 목사님을 아시는 거죠? 이런 산골짜기 외딴 마을에 사는 분한테 어떻게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죠? 아, 나는 목사예요. 목사들한테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부탁을 해오는 경우가 많죠. 걸쇠를 다시 한번 덜컥했다. 걸쇠가 다시 한번 덜컥했다. 그 대답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정도 설명으로는 호기심이 채워지기는커녕 더욱 의구심이 들 뿐이에요. 나는 대뜸 소리쳤다. 그리고 잠시 뒤 덧붙였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자세히 알아야겠어요. 차차 말씀드리죠. 아니요. 오늘 꼭 들어야겠어요. 지금 당장요. 이렇게 말하고 나는 돌아서는 그와 문 사이를 막아섰다. 그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지었다. 다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못 가요. 지금은 말하기가 뭐하네요. 꼭 말씀해 주세요. 꼭이요. 다이애나와 메리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거절하니 나는 더욱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지금도 그것도 지금 당장 말이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고집을 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좀처럼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쉽게 설득되지 않을 거예요. 고집이라면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절대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냉정한 사람이라 어떤 정열로도 녹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어떤 얼음도 녹일 만큼 뜨겁답니다. 얼음은 불에 녹게 마련이죠. 목사님 외투에 얼어붙은 눈도 난로 불에 다 녹았잖아요. 눈 녹은 물이 바닥에 흘러 진창 같은 길거리가 되었네요. 리버스 씨, 부엌 바닥을 더럽힌 대역죄를 용서받으시려면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다니 내가 졌습니다. 당신 열정이 아니라 끈기에 졌어요. 낙수물이 대도를 뚫는다더니 더구나 곧 당신도 알게 될 일이기도 하니까요. 당신이 제네오 맞죠? 네, 아까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당신과 같은 성이라는 건 모르겠죠. 내 이름은 세인트 존 에어 리버스입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러고 보니 가끔 빌려주신 책에 이름 머리 글자 이자가 적혀 있던데. 하지만 그것이 어떤 성인지는 몰랐어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미리 알려주시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죠? 설마. 나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갑자기 뭔가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다. 강한 확신으로 떠오른 그 생각을 묻을 수도 그렇다고 말로 꺼낼 수도 없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짜 맞춰지고 맞아 떨어지더니 곧 정리가 되었다. 낱개로 떨어져 있던 고리 더미가 완전히 연결되면서 하나의 긴 쇠사슬이 되었다. 세인트 존의 얘기를 더 듣기도 전에 나는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그러나 나와 같은 직감이 발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의 설명을 여기 적겠다. 내 어머니의 성이 에어입니다. 어머니한테는 남동생이 둘 있었어요. 한 분은 목사였는데 게이츠헤드의 젠 리드 양과 결혼했고 또 한 분은 마데이라의 푼샬에서 무역을 했던 존 에어시입니다. 에어시의 변호사가 바로 브리그스인데 그가 지난 8월 우리에게 외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서로 다툼이 있었던 외삼촌과 아버지는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외삼촌인 자기 형인 목사의 딸에게 전 재산을 상속했죠. 그리고 몇 주일 전에 브리그스 씨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상속인이 행방불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종이에 적힌 이름을 보고 그 상속인을 찾아낸 겁니다. 그 다음은 당신도 아는 것이고요. 그는 다시 나가려고 했으나 내가 문을 등진 채 가로막고 있었다. 잠깐, 제 얘기도 들어주세요. 생각할 시간도 좀 주시고요. 그는 내 앞에서 모자를 든 채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목사님, 어머니가 제
아버지의 누님이시지요? 그래요. 그럼 고모님이신 거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존 수프님이 곧 당신의 외삼촌이고요. 목사님과 다이애나와 메리는 그분의 누님이 낳으셨고요. 나는 그분 형님 딸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세 분은 저의 고종사촌이네요. 절반은 같은 핏줄이고요. 우리는 사촌 형제요. 나는 그를 유심히 보았다. 나는 오빠 한 사람을 찾은 것 같았다. 자랑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오빠와 두 언니. 서로 전혀 모르고 사귀었을 때도 그들은 나로 하여금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했다. 비가 내려 축축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무어하우스 부엌의 낮은 창문을 통해 궁금증과 절망감이 교차하는 처연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던 두 젊은 아가씨들이 나와 피를 나눈 친척이었다. 그 집 문 앞에서 초죽음이던 나를 발견한 젊고 근엄한 신사가 나의 혈육이었다. 외롭고 가여운 고아에게 이보다 더 근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이다. 순수하고 따뜻한 애정의 광맥이야말로 빛나는 황금과는 다른 찬란하게 살아있는 가슴 벅찬 축복이었다. 황금을 얻는 것은 기쁘기는 하지만 무게에 짓눌려 마음조차 어둡고 무거운 법이다. 나는 너무 기뻐서 손뼉을 쳤다. 내 심장은 고동치고 혈관 속으로 전율이 흘렀다. 너무 기뻐요. 정말 좋아요. 나는 소리쳤다. 세인트 존은 미소 짓더니 말했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일은 잊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는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지금은 별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뛸 듯이 기뻐하는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인지 몰라요. 누이 동생이 두 분이나 있으니까 사촌 동생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겠죠.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한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 사람이 당신은 포함하지 말라고 하면 둘이 어른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어요. 저는 정말이지 너무너무 기뻐요. 나는 쟁걸음으로 정신없이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내가 수용하고 이해하고 정리할 틈도 없이 생각들이 끊임없이 솟아났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뭘 해야 하고 뭘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각들로 숨이 막힐 것 같아 나는 멈춰섰다. 내가 바라보는 텅 빈 벽이 마치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한 하늘 같았다. 모든 별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기쁨으로 넘치는 나를 비추는 듯했다. 지금까지 아무런 보답도 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기만 했던 생명의 은인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멍에를 지고 있는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들이 다시 모여 살게 할 수 있다. 독립이라는 부가 내 것인 동시에 그들의 것이기도 했다. 우리 네 사람이 2만 파운드를 똑같이 나누면 한 사람이 5천 파운드씩 가지게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공평하게 나누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재산도 내게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다. 나는 단순히 돈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희망과 기쁨을 물려받은 것이다. 내 머릿속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휘몰아칠 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리버스 씨가 내 뒤에 의자를 갖다 놓고 나를 거기에 앉히려고 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한테 차분히 앉아서 생각하라고 했다. 그는 내가 맥이 풀리고 혼이 나간 듯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태도에 화가 나서 손을 뿌리치고 다시 방안을 서성였다. 내일 다이애나와 메리에게 편지하세요.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요. 다이애나는 1,000파운드만 있으면 부자라고 했는데 5,000파운드가 생기면 충분히 만족할 거예요. 찬물 좀 마시고 정신 차려요. 어디 있죠? 좀 진정해야겠어요. 세인트 존이 말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유산으로 목사님은 뭘 하실 거죠? 영국에 남아 올리버 양과 결혼해서 보통 사람처럼 사시겠어요?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요.
당신은 지금 너무 흥분했어요. 내가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리버스 씨, 그런 말 마세요. 제 정신은 말짱하다고요.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척하는 건지. 내가 알아듣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봐요. 설명이라니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죠. 2만 파운드, 삼촌의 유산을 조카 넷이 똑같이 나누면 각자 5천 파운드씩 가지게 된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얼른 여동생들에게 편지를 보내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달라는 말이잖아요. 당신한테 생긴 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생각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저는 혼자만 잘 살고 싶은 이기주의자도 아니고 불공평한 저사로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악마처럼 배은망덕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에요. 게다가 저는 가족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무어 하우스가 정말 좋아요. 거기서 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다이애나와 메리랑 평생 함께 살 거예요. 5천 파운드는 저에게 기쁨과 도움을 주지만 2만 파운드는 고통과 부담만 줄 뿐이에요. 더구나 법적으로는 제 것일 수 있지만 도의적으로는 저 혼자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제 목 말고 나머지를 드리는 것이니 받아주세요. 거절하지도 마시고 의논도 필요 없어요. 모두 찬성하고 이를 매듭지어요. 충동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돼요. 며칠을 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다음에 확신이 서야만 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진심을 의심하는 거라면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제 결정이 옳다는 건 인정하시겠지요? 어느 정도 올바른 행동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일반적인 관례는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유산은 당신 겁니다. 외삼촌이 자기 혼자 힘으로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하건 그건 외삼촌 자유예요. 그분은 그 재산을 당신에게 물려주었어요. 당신은 정당하게 받은 겁니다. 그 모든 재산을 당신이 다 가진다 해도 양심에 조금도 꺼릴 것이 없어요. 제게 이 일은 양심의 문제이자 감정의 문제예요.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동안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당신이 1년에 걸쳐 의논하고 반대하고 가로막아도 저는 일단 맛본 엄청난 기쁨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크나큰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평생 함께할 친구들을 얻는 기쁨을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재산을 소유할 줄도 또 그것을 즐길 줄도 모르니까요. 2만 파운드가 얼마나 큰 돈인지 그 돈으로 어떤 사회적 주의를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형제간의 사랑에 목마른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내 집은 물론 형제 자매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지고 싶어요. 저를 누이 동생으로 받아들이기 싫으신 건가요? 에어양, 나는 당신의 오빠요. 내 누이 동생들은 당연히 당신 언니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이 그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오빠요? 그래요. 천리나 떨어져 사는 언니들 그래요. 낯선 사람들 속에서 하인처럼 아둥바둥하는 언니들 그리고 나 혼자만 부자고요. 내가 번 것도 아니고 받을 자격도 없는 돈을 장독 쥐고서 말이죠. 세 분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참 평등하고 의외로운 일이네요. 참 화목하고 돈독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에어양, 당신이 갈망하는 가족 간의 사랑과 위대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결혼하면 되지 않소.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평생 절대 안 할 거예요. 그건 지나친 생각이에요. 무엇이든 무턱대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흥분했다는 증거죠. 아니요, 저는 제 마음을 알아요. 결혼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난다고요. 저를 사랑해서 결혼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돈 보고 결혼하는 사람은 싫어요. 더구나 기질이나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하고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와 피를 나눈 형제, 서로 마음이 잘 맞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다시 한번 제 오빠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발 한 번만 더 말해 주세요. 진심으로 말이에요. 물론이요. 나는 언제나 누이 동생들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뿌리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그것은 그들의 가치를 알아주고 그녀들의 재능을 찬탄하는 것이지. 당신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다이애나와 메리와 습성이나 취미도 비슷하고 당신하고 있으면 즐겁고 당신과 얘기하면서 많은 위안을 얻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당신을 나의 셋째이자 막내 동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꺼이 그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그 정도로 만족해요. 그럼 이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더 있다가는 미심쩍은 생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를 괴롭히실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에어양, 학교는 어떻게 하죠? 문을 닫아야 하나요? 아니요. 제 대신 맡아줄 사람을 구할 때까지 계속 할게요. 그는 알겠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우리는 악수를 했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갔다. 유산 상속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매듭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논의와 언쟁을 벌였는지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마침내 사촌들은 재산을 똑같이 분배하려는 내 결심이 확고부동하다는 것을 알아주었다. 그들도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공정한 처사라고 느끼고 또 자기들이 내 입장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들은 이 문제를 중재 재판에 일임하는 데 동의했다. 판사는 올리버 씨와 유능한 한 변호사였는데 두 사람이 내 소원을 들어줌으로써 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양도 증서에 서명하고 세인트 존, 다이애나, 메리나 네 사람은 각각 상당한 재산을 갖게 되었다. 제34장 끝.